안녕하세요. 굿데이 미술가 토크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첫 시간 미술가 천문학을 강의해주신 글담 출판사 대표저자 김선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미술가 별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별자리 신화에 대해, 그림 속 천문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별자리 신화에 관련된 그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 사실 그 세계 여러 나라 문화권에는 별자리 이야기가 있고 또 별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 3원 28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견우와 직녀성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 별자리 신화는 서양에서 온 건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거고요. 사실 그 그리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기 때문에 별자리 신화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 바빌로니아에서 숨이 잠깐만요. 물 한 잔 끄셔도 되잖아요. 마스크가. 그런가요? 네, 훨씬 좀 가볍네요. 물 한 잔 마시고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이 별자리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 황도 12궁이라고요. 그런 별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그 유목민들이 그 초원에서 이렇게 가축들을 이끌고 갈 때 이동을 할 때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것을 이제 지도 삼아서 이제 길을 찾고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그 동물들과 연관을 시킨 거예요. 연관을 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 문명, 에게 문명을 거쳐서 고대 그리스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좀 더 정교하게 별자리 신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별자리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보면은 사실 국제 천문 연맹에서 그 88개 별자리를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런 별자리들인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그 사계절 별자리 그리고 황도 12궁을 키워드로 해서 몇 가지를 이제 추려보고 거기에 관련된 그 별자리와 그 신화 그리고 그것들을 그린 그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녀자리, 이거는 봄철에 자주 보여서 봄철 별자리라고 하고요. 백조자리, 검은고, 헤라클레스는 여름철 별자리고요. 페르세우스는 가을철입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이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화려한 별자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계절 별자리 몇 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리, 황소자리 이런 것들은 황도 12궁에 속한 별자리들이에요. 이런 별자리들 몇 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별자리 신화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제 속하는 신화들인데요. 그리스 신화는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신화는
사실 뭐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어떤 상징과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별자리 신화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상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 볼 것은 이제 처녀자리인데요. 이것은 봄철에 아주 잘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처녀자리는 두 가지 그 신화의 인물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는 페르세포네라는 그런 인물과 관련이 돼 있고, 하나는 또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와 관련된 별자리입니다. 페르세포네 이야기는 다 아시죠? 페르세포네가 이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데요. 이렇게 그 봄이 되니까 들판에 나와서 이제 꽃을 따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는 라파엘 전파의 화가입니다. 혹시 라파엘 전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라파엘 전파는 19세기에 그 영국에서 나타난 화파인데요. 산업혁명이 그때 한참이고 이럴 시기에 인간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고 기계화되고 산업화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못마땅해 했어요. 일본의 화가들이. 그래서 중세 문학이나 고대 신화 이런 그 곳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어떤 꿈과 환상의 세계 그런 세계를 그리고자 했고요. 굉장히 사실적인 화풍이 특징이고요. 워터하우스가 그린 페르세포네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월터 크레인이라고 동화 작가예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로 한 그 화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죽음의 신,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지하세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마차를 타고 튀어나와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주변에 있는 시녀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페르세포네의 표정은 별로 이렇게 놀라고 충격적인 표정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드로 알로리라고 16세기 그 르네상스에 아주 유명했던 화가인데요. 하데스가 납치해가는 그 장면인데 이 페르세포네의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사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시큰둥한 그럴 수도 있다. 왜 이러지? 뭐 이런 표정이라서 이 당시에 지금은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또 뭐 젠더 폭력이니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되었는데 미술사 속에는 이런 남성 화가들이 여성의 그 어떤 이런 납치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강탈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어떻게 보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월터 크레인은 19세기 화가인데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베르닌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죠. 미켈란젤로를 잇는 그런 이탈리아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어떤 격렬한 뭐랄까 저항과 폭력 이런 것이 여실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반면에 그리고 이 작품은 특히 베르니니의 거장의 솜씨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대리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자국이 움푹 패인 그런 굉장히 뭐랄까 기교가 현란한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폭력의 장면이죠. 그리고 루벤스도 이렇게 이런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는 데메테르 여신이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까 이런 그림에서는 굉장히 폭력 장면을 일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본 반면에 이런 장면들은 반대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어떤 그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리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그 미술의 그 화가의 미학적인 관심, 그 다음에 그 남성의 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힘의 과시, 폭력 이런 거를 어떤 그런 그 감수성으로 성인지 감수성으로 본 것은 아니고 어떤 남성의 힘과 과시 뭐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봤다는 거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페르세포네가 납치해간 후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그 절망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그 에벌린트 모건이라고 그 라파엘 전파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옥수수 그 이삭으로 덮여서 이 인물이 데메테르 대지의 여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양귀비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흩어지고 있고 데메테르가 이렇게 슬퍼하니까 대지가 메마르고 곡식이 안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 배경 장면도 굉장히 황폐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하데스한테 가서 이렇게 그 전령을 헤르메스 전령을 시켜서 이렇게 그 설득을 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에서 나와서 어머니와 그 상봉하는 장면인데요. 그 대신 그 하데스가 조건을 두었죠. 4개월은 지하에서 살고 나머지 그거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 지상에서 사는 시간들은 꽃이 피고 식물이 생장하고 만물이 이렇게 활기가 찬 그런 시절이 되고요. 또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에 있는 동안은 그 만물이 또 죽고 그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계절의 순환,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의 순환 이런 계절의 어떤 그런 그 우주의 순환을 그 상징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 페르세포네가 그 약탈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약탈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징기스칸 어머니도 약탈혼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약탈을 당해서 그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탈혼이 고대에는 굉장히 성행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비니 고대 그 레무스와 로뮬루스가 그 건국을 할 때 이웃의 그 사비니 불악의 여성들을 이렇게 납치해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손을 퍼뜨리고 했다는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포네 이야기도 약탈혼의 한 형태를 그 얘기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페르세포네 외에 또 그 처녀자리는 아스트라이아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별자리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그 인간의 죄를 처단하는 칼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불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가리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런 여신상이 있는데요. 네, 그 애초에는 그 고대 사회는 황금 시대였대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과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노동을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차차 인간들이 욕심이 생기면서 전쟁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은혜 시대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청동 시대가 됐어요. 청동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전쟁과 폭력 또 탐욕 이런 것이 너무나 그 심해져서 신들이 같이 살던 그 지상에서 같이 살던 신들이 모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아스트라이아는 끝까지 청동 시대까지 남아 있어서 인간들을 교화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아스트라에는 제우스의 그 딸이거든요. 제우스가 하늘의 별자리를 올려주고 들고 있던 천칭 이것도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농부들이 아스트라이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아쉬워하면서 작별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네, 이것은 천칭자리입니다. 아스트라이아가 들고 있던 그 저울이죠. 처녀자리와 정갈자리 중간에 있어요. 네, 그리고 바티칸궁, 로마의 바티칸궁에 가면은 그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린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명의 방이라고, 세냐트라의 방이라고 그래요. 교황이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한 문서를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그림 잘 아시죠? 유명한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합당입니다. 이 서명의 방에는 4벽면에 이렇게 여기에는 아테네 합당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법률과 무슨 그 시나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요 보기에 보면은 법률에 대한 벽화예요. 그리고 위에는 아스트라이아 여신이, 정의의 여신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저울을 두고 이렇게 있죠. 네, 이것은 좀 예외적인 아스트라이아 여신 그림인데요. 루카스 크라나흐는 16세기 독일의 그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한스 홀바인, 그 다음에 알프레이드 뒤로와 함께 3대 그 거장인데요. 크라나흐는 이렇게 아스트라이아를 비너스처럼 그렸어요. 보통은 아스트라이아는 정의의 여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 유일하게 그 흠이 없는 굉장히 품격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높은 그 여신인데 보통 그래서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루카스 크라나흐는 이렇게 비너스처럼 이렇게 누드로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화가들이 누드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북부에는 아직도 기독교 색채가 짙고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해서 누드를 함부로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신만 누드로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크라나흐는 그 누드를 그리기 위해서 그 아스트라이아 여신을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루카스 크라나흐의 누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 크라나흐의 아주 그 전형적인 누드들인데요. 굉장히 좁은 어깨고 또 젖가슴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몸은 이렇게 굉장히 말랐고요. 네, 이런 보티첼리나 또 특히 그 티치아노, 루벤스의 그 여성상과는 굉장히 이 당시의 그 여성상들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그 뜬금없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이렇게 그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고 또 그 금발에 긴 머리카락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얇은 흰 베일을 또 걸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이렇게 그 비치는 그런 베일을 들고 있어요. 분명히 비너스처럼 그려졌지만 칼과 저울을 봐서 아스트라의 여인이죠. 이런 또 화려한 그 목장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시 독일 그 닥센 지방에서 활동했거든요. 이 사람이 유행하던 패션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큰 모자와 화려한 목걸이, 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 금발, 이런 것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 그 아스트라이아 상에 대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그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눈에 금발, 하얀 피부 이런 것이 전형적인 독일 게르만 여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이 크라우나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히틀러는 원래 화가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술관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유럽의 그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전부 약탈을 했어요. 거의 500만 점을 약탈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자기 집 지하실이나 뭐 소금광산 500만 점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그 시골 농가 또 무슨 이런 곳에 이렇게 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의 그 린츠인데 거기에 총통미술관을 세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갖다 놓고 할 그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2차 대전 때 이제 패배를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으로써 실패를 했는데 계획은 실패했는데 이제 사방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거는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곳곳에 있는 이런 미술 명작들을 걸작들을 이제 찾아내야 하는 작업이 그 연합군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그 모뉴멘트맨이라고 하는 부대가 창설돼서 그 미술가와 또 그 부대원들 이런 사람들 화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곳곳에서 다 찾아냈는데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모뉴멘트맨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백조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치 이게 은하수를 날개로 활짝 펴고 날아가는 그 백조 모습 같다고 그래서 백조자리라고 한 것 같아요. 백조자리는 그 레다와 관계가 있는 그 별자리죠. 레다는 제우스가 그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레다를 보고 그 반해서 백조로 레다가 백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와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죠. 네. 7, 8월쯤에 가면은 여기 그 백조자리를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인공 불빛 때문에 도시에서는 잘 볼 수가 없고 조금만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 야외로 나가면 이렇게 그 백조자리를 볼 수 있는데요. 백조자리는 백조자리의 그 알파별이 대네브인데요. 이 그 꼭지 쪽, 날개 그 꼬랑지 쪽에 있죠. 그 대네브는 알파별인데 그 알파별은 그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알파별이라고 그래요. 알파별인 대네브, 그 다음에 검은고자리의 그 알파별 베가, 이거는 그 직녀성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직녀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독수리 자리의 알파별인 알타이르, 견우성이죠. 이것을 세 개를 이렇게 이으면은 여름의 대삼각형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집 근처에 천변이 있어서 7, 8월에 보면은 이렇게 하늘 올려다보면은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곤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거는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초상이에요. 이거는 미켈란젤로고요. 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초상화 많이 익숙하신가요? 보통은 이렇게 그 머리가 벗어진 긴 수염을 가진 그런 사람이 레오나르도 그 초상이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레오나르도가 굉장히 그 미남이었고 그리고 57세에 죽었는데 그렇게 한방 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초상화입니다.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는 각각 레다 백조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두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달랐어요. 삶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림도 이따 보시겠지만 굉장히 달랐어요. 레오나르도는 보시다시피 미남자였고 또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해서 그 피렌체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거닐고 이렇게
삶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별로 종교적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둘 다 동성애자였다는 그런 설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반면에 그 미켈란젤로는 외모도 아주 키도 작고 또 외모도 조금 이제 초라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괴팍하고 모가 나서 제자들과도 항상 트러블이 있었고 또 그 그림을 주문한 교황 율리우스 2세하고도 맨날 티격태격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이것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 레다 백조인데요. 물론 지금 남아있진 않고 모사작이에요.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추종자들이 그린 그림인데 레오나르도는 역시 창의적인 천재여서 그런지 흑조로도 그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레다가 요염한 포즈를 하고 레다와 백조의 목을 껴안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그 제우스와 사이에서 난 그 아기들,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남편 틴다우레스 스파르타의 왕이죠. 그 스파르타의 왕과 사이에서 난 아기들이 이렇게 알을 까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이 그 레오나르도의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그 신비롭고 야릇한 그 미소가 특징이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서는 뭐 유명한 모나리자라든지 또 세례 요한 이런 그 그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은 그 자기 그 제자인 살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대요. 그 동성연애 그 상대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곱슬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곱슬거리는 이런 머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레오나르도 특유의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소는 굉장히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이기도 하지만 또 달리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여기서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섬뜩하고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미소인데 레오나르도는 이런 그 미소를 굉장히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그 미소로 봤다고 해요. 네, 이것도 그 레오나르도의 그 모사작인데요. 여기서는 레다가 그 아기들을 안고 돌보는 장면이에요. 그 위에서는 어떤 그런 에로틱한 관능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그림에서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성애에 초점을 맞추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레다 백조예요. 많이 다르죠? 여성스럽고 그 에로틱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젖가슴이 아니라면은 요 그 등 근육이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 팔 근육 이런 것이 모두 남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는 그 미켈란젤로와 그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경쟁자 라이벌이었고,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 누드를 굉장히 그 호두알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아주 서투른 그 누드다, 인체 묘사가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미켈란젤로가 서툴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인체해부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인체해부도 직접 했고요. 당시에는 교회가 인체해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이 해부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의학 연구용으로만 그 교수형 당한 시체들을 이제 보급하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몰래 그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훔쳐다가 해부를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 레오나르도도 이제 그 병원 시체실에 들어가서 해부를 했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불법이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법을 그 고사하고라도 이렇게 그 시체 해부를 하고
또 인체를 이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인체에 그 무지했다는 말은 비합리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남성의 그 몸, 이것을 좀 더 여성의 몸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형상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몸도 남자의 몸처럼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미켈란젤로가 그 동성애자였다는 그런 증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어떤 미소년하고 유명한 귀족 미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굉장히 연애 편지하듯 한 편지도 발견되고요. 또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동성애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대놓고 레오나르도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동성애를 즐기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제 그 금욕적인 사람이니까 괴로워하면서 그 열정을 숨기고 또 이렇게 그림에서 이거는 동파나 모사작이에요. 원래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미켈란젤로의 다른 그 조각상에서도 이런 남성적인 그런 그 근육질, 그 뼈대 이런 것은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메디치가 예배당에 있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상이에요.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산 로렌초 성당이죠. 피렌체에 있고요. 그 옆에 그 메디치 예배당, 메디치가의 개인 예배당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메디치가의 그 사람들의 묘가 있고 예배를 하던 곳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게 그 내부예요. 내부에 보면은 로렌초 2세 메디치, 로렌초 그 대메디치 있죠? 피렌체 르네상스를 후원한 그 유명한 로렌초 데 메디치의 그 손자예요. 손자의 무덤인데 여기에 그 황혼과 새벽이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고 또 그 쌍으로 그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그 아들이죠. 아들의 그 묘에 여기 아까 본 그 밤이 낮과 밤인데요. 이 밤에서도 이렇게 남성적인 근육 이런 것을 뼈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조각상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의 몸도 남성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 기법은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본 새벽이고요. 여기에 밤을 지금 나란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좀 여성적인 그런 그 몸이 있죠. 이거에 비하면은 좀 여성적이고 관능성도 있고 미켈란젤로가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걸 봐서 미켈란젤로가 여성의 몸에 그 무지했다거나 표현법이 서툴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조금 이렇게 처진 젖가슴 또 늘어진 배 이런 걸로 봐서 출산 후에 여성의 몸을 그린 것이 묘사한 것이 아닌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천정화예요. 천정화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쿠마의 무녀 여성인데도 아주 남성 같죠? 이게 얼굴부터 모든 것이 이 젖가슴만 있네요. 모든 것이 다 남성이에요. 네, 이것도 천정화 중 리비아의 무녀인데 얼굴은 굉장히 좀 여성스럽지만 등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남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같은 레다와 백조를 그리면서도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다르게 그 표현을 했다는 것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네, 이것은 루벤스가 나중에 그 미켈란젤로의 보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포즈를 잡고 백조가 그 안에 이렇게 있죠. 이런 그 구성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탈리아에 갔을 때 모사를 한 그림이에요. 네, 다음은 검은고 자리인데요. 검은고 자리는 오르페우스 자리와 연관된 별자리입니다. 오르페우스가 켜던 그 리라,
리라가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문고라고 하지만 리라를 이제 마땅히 번역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문고라고 한 거고요. 서양의 리라죠. 네.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하고 이제 요정과 결혼을 했는데 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에 가서 하데스와, 이거는 페르세포네 여왕이에요. 페르세포네에게 이제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감동을 시켜서 에우리디케를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장면이고요. 하데스는 그 명계와 그 산 사람의 그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근데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졸라요. 하데스를 좀 보내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이래서 이제 그 지하 세계를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리라를 들고 있네요. 에우리디케 손을 잡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인데 결국 성공을 못하죠. 하데스가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조건을 달았는데 오르페우스는 그새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에우리디케가 이렇게 에우리디케가 다시 이렇게 그 죽음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그 하데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는 신에 대한 믿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성,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고,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봤다는 것은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 어떤 그 성급함, 또 이렇게 조급함, 그리고 어떤 그 집착. 정말 따라오고 있을까? 믿으면 되는데 정말 따라오고 있을까 하는 집착, 그런 어리석음,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오르페우스는 지상에 돌아오고 슬퍼하면서 이제 리라나 연주하며 살게 되죠. 근데 이제 트라키아의 그 여인들이 오르페우스에게 반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 오르페우스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화가 나서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흘러내려온 오르페우스 머리를 트라키아에 사는 한 여인이 이걸 수습해서 받아들고 리라에 받쳐들고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귀스타프 모로는 19세기 상징주의 화가인데 상징주의 화가는 그 라파엘 전파 이런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꿈과 낭만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신화 또 그런 그 꿈의 세계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화풍도 굉장히 좀 어떻게 귀스타프 모로의 경우에는 기괴하고 또 이렇게 판타스틱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도 약간은 황혼 무렵의 어떤 그 이국적인 풍경이 좀 기괴하고 신비스럽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동양풍의 그 오리엔탈풍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고요하게 쳐다보죠. 그리고 이 오르페우스 얼굴은 또 이 여인의 얼굴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스테리를 조금 조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있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거북이 2마리가 강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본 워터하우스 라파엘 전파죠. 워터하우스는 특히나 이렇게 여성의 그 외모를 굉장히 이상화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동화에서 나올 듯한 그런 외모들인데, 두 님프가 오르페우스가 둥둥 떠내려가는 이 그 머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옆에 이렇게 그 리라가 머리에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있고요. 조화인 듯한 그 흰 꽃이 같이 떠내려가고 있죠. 이 오르페우스가 떠내려가면서도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이것이 상징하는 거가 또 있죠.
예술가의 육신은 죽지만 그 예술가가 남긴 혹은 음악가가 남긴 음악, 예술 이런 거는 영원 불멸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헤라클레스 자리입니다. 헤라클레스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예요. 여름철 별자리인데 그 건장한 남자가 거꾸로 서 있는 듯한, 그리고 한 손에 몽둥 들고 한 손에는 히드라를 들고 서 있는 듯한 그런 그 형태인데요.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은 다 아시죠? 예, 12가지 과업을 이렇게 로마 시대 석관인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몇 가지 있네요. 이게 뭘까요? 네메아의 사자를 잡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뱀이 있잖아요. 히드라. 머리가 9개 달린 히드라를 죽인 거고, 요거는 그 멧돼지네요.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한 거고, 또 요거는 케리네이아의 그 황금뿔 사슴이 있죠? 그거를 이제 생포한 거고요. 요거는 요게 뭘까요? 이게 화살을 쏘고 있죠? 그 스티팔러스의 그 청동 괴물새를 이렇게 그 화살을 쏘고 있는 장면이고, 요거는 히폴리테, 아마존 여왕이죠? 그 아마존 전사 여왕의 그 허리띠를 이렇게 여왕을 죽이고 허리띠를 빼앗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아우게이아스의 그 외양간, 수십 년 동안 청소를 안 해서 가축의 배설물들이 가득히 쌓였대요. 그거를 청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헤라클레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거를 청소하는 장면이고, 요거는 디오메데스라고 하는 시기남말, 왕의 그 시기남말을 잡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 밖에도 여러 가지 뭐 크레타의 황소를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한번 쭉 볼게요. 이런 그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가업을 통해서 이제 그 영웅이 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완성을 하는 건데요. 헤라클레스 이야기는 단순히 그 힘센, 그 현대에서는 헤라클레스 영화, 뭐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그 무용담, 영웅의 그 이야기로만 그려져 있는데, 원래 그 이야기는 헤라클레스는 그 무용담을 넘어선 어떤 인간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성장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가 되잖아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 히드라,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이에요. 머리가 9개 달린 레르나 그 늪이라는 곳에서 이 그 9개 달린 그 히드라가 살았는데, 여기서는 막 독을 뿜어서 뭐 호흡만 해도 사람들이 죽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헤라클레스가 드디어 이렇게 죽이게 되죠. 이것은 안토니오 폴라이올로라고 15세기 그 르네상스 화가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헤라클레스의 그 몸이 굉장히 근육이나 이렇게 힘줄 이런 것이 비교적 이런 것이 그 정확하게 묘사가 됐는데, 폴라이올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에 앞서서 실제로 시체 해부를 하면서 인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정확하죠, 그 근육 묘사가. 네, 이것은 앙투안 브루델이라고 그 유명한 로댕의 제자예요. 그 로댕의 그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작품들로 자기 일가를 이룬 그 조각가인데, 여기서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스티팔로스의 새를 쏘아 죽이는 그 장면이에요. 팔과 다리가 거의 그 평행선을 이루면서 어떤 기하학적인 구축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활을 쏘는 그 온 몸의 근육이 탱탱하게 긴장돼 있죠. 이 근육을 통해서 또 어떤 그 헤라클레스의 에너지, 힘, 영웅성 이런 거를 아주 잘 표현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서양 문화사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어구예요.
이것이 뜻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선과 악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성년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제 두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유혹을 하죠. 한 사람은 이제 수수한 옷차림의 미덕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등을 이렇게 그 만능적으로 그리고 드러내고 그 비치는 그 옷을 입은 유혹의 그 악덕의 여인이에요. 이 미덕의 여인은 저기 그 산꼭대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험난한 길을 올라가서 그걸 다 극복을 하면은 페가수스, 천마인 페가수스가 이 그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대신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죠. 그리고 이 미덕의 여인은 여기 카드판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극, 가면, 그 다음에 리라가 있죠. 이것들은 모두 세속적인 즐거움, 환락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헤라클레스는 미덕의 여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정한 영웅이 된 거죠. 힘만 센 영웅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파울로 베로네세라고 16세기의 그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입니다. 티치아노와 함께 그 베네치아 화파를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이 베로네세는 그 헤라클레스를 16세기 그 베네치아 신사의 복장으로 그렸어요.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옷.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미덕의 여인, 이 사람이 악덕의 여인이죠. 이렇게 등파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금발머리에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쥐고 이쪽으로 오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유혹하는 그런 몸짓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스핑크스가 대리석으로 된 스핑크스가 있고 여기에 칼이 꽂혀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악덕의 길로 가면 결국 죽음과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헤라클레스는 미덕의 여인을 선택을 했고 이런 이쪽으로 돌아선 걸 봐서 선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베네치아 화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베네치아 화파는 이 15, 16세기 그 베네치아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후에 이제 지리상의 대발견으로 다른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지만 그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베네치아가 굉장히 그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 부를 아주 많이 쌓았고 또 부유해지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10만 정도 되면 굉장히 거대 도시거든요. 근데 12,000명 정도가 그 매춘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 유럽에서 베네치아로 이제 섹스 관광을 오고 이런 굉장히 세속적인 분위기의 그런 도시였는데 화가들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베네치아 사람들의 그 화려한 그 옷차림, 비단옷이 깐잔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옷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실로 비단실로 짜가지고 햇빛에 보면은 미묘하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 베로네세는 심지어 예수와 성모 마리아에게도 이런 화려한 비단옷을 입혔어요. 사실과 좀 다르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이런 어떤 미덕을 선택한 그런 그 영웅인데 여기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는 원래 그 취지와 조금 그 이반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베네치아는 특히 이게 색채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색채가 화려한 것은 베네치아가 무리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무리에 비치면 온 도시가 반짝반짝 환하게 빛난대요. 그런 거에서 예술가들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색감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동방에서 들어오는 값비싼 아프리카나 인도,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들어오는
가진 그 안료들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지역의 화가들보다 좀 더 이렇게 그 풍족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색채 위주의 그 베네치아 화파가 발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것은 그 헤라클레스가 디오메데스 왕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에요. 디오메데스는 그 식인암마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그네들한테 전부 이제 씨름을 하자고 그래서 전부 다 족족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면 그 사람을 이제 자기의 식인암마들한테 던져줘서 먹이로 삼게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임자를 만난 거죠. 헤라클레스를 만나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헤라클레스에는 택도 없이 이제 당하고 이제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어가면서 질 것 같으니까 헤라클레스의 그 중요한 부분을 꽉 잡고 이렇게 그 비굴하게 그 싸우는 모습인데 16세기 그 르네상스에서의 어떤 그 조각가 유머 감각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헤라클레스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죠. 영웅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네, 가을철 별자리입니다. 페가수스와 그 페르세우스 자리인데요. 페가수스 자리는 이렇게 그 4개의 밝은 별이 있어서 가을의 대사각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페르세우스 이야기는 네, 페르세우스 동상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동상이죠. 벤베누토 첼리니 16세기 그 피렌체 조각가예요. 이 보면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잘랐죠. 목을 잘라서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보검을 들고 있고 또 그 메두사가 밑에 이렇게 그 목이 잘린 채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고 밟고 있는 그 승리의 포즈예요. 이 페르세우스 조각 청동상은 미켈란젤로의 그 아까 네 여기 피렌체의 베키오궁이고요. 여기가 시뇨리아 광장이죠. 여기 보면 로자 데이 란치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 베키오궁 앞에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벤베누토 첼리니의 그 페르세우스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베키오궁 앞에 있는 그 다비드상, 그 다음에 도나텔로 유디트상과 함께 피렌체의 3대 조각상이에요. 전부 이렇게 악인과 그 괴물을 퇴치하는 영웅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렌조 데 메디치가가 피렌체의 정적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그 메디치가의 그 저항을 하면 이렇게 가차없이 처단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영웅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첼리니는 굉장히 기교적으로 대단한 그 조각가였고요. 여기서 보면 이 근육 묘사나 이런 것이 세세하게 굉장히 그 기교가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셨나요 혹시? 이거는 2016년에 그 미국 대선 때 트럼프와 힐러리가 그 경쟁을 할 때 SNS에서 그 유통이 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방출이 된 유명한 그 패러디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트럼프죠. 트럼프가 페르세우스 영웅이 되고요. 힐러리는 그 괴물 메두사로 이렇게 패러디 된 거예요. 이것도 힐러리죠. 이거는 카라바조의 그 메두사 방패에다가 캔버스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린 작품이에요. 원래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자른 후에 아테네가 준 방패에다가 이게 메두사의 머리를 바꿔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은 다 돌이 되고 이런 거를 그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작품을 이제 그 카라바조가 그 그린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메두사 대신 힐러리의 얼굴을 넣었어요. 이래서 이게 보면은 서양 문화사에서 메두사는 여성 그 강력한 여성이나 어떤 그 여성 정치인 그 이름난 아주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 상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그 사람이나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메두사로 많이 이렇게 그 패러디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페르세우스는 그 이런 그 힐러리 같은 그 악녀를 목을 베서 처단하고 정의를 이뤄야 될 정의의 전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서양의 역사에서는 그 메두사가 어떤 그 여성 혐오의 아이콘 이렇게 그 하나의 상징같이 되어 왔고요. 네, 이거는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는 장면이죠. 메두사를 처치하고 난 후에 이제 메두사의 목을 들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바다 고래 괴물인데 케토스 여기서는 그 개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말을 타고 와서 이제 그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주면서 얘가 돌이 돼서 산산조각이 나죠. 그리고 공주를 구하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백마탄, 동화에서 서양에서 백마탄 그 왕자를 기다린 공주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페르세우스 이야기가 그 원조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은 그리스 신화가 그 그리스 문명이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기원이고 그런 것 그 한 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백마탄 왕자의 신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서양 문명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네, 여기서는 에드워드 번 존스 이 사람도 라파엘 전파 화가죠. 페르세우스가 바다 괴물을 이렇게 처치하고 있는 장면이고 안드로메다 공주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네, 이것은 루벤스의 그 페르세우스 그림인데요. 페르세우스가 이제 그 괴물을 해치우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이제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방패에 메두사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이것은 오리온 자리,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겨울철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는 그 사계절 별자리에서 가장 그 밝고 화려한 그런 별자리인데요. 남자가 이렇게 그 팔을 들고 여기는 삼태성이죠. 그 벨트 같은 모양의 삼태성이 있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리온 자리는 오리온 자리의 그 베텔게우스 알파별이죠. 알파별과 또 작은 계자리, 큰 계자리를 이렇게 이으면은 큰 계자리에 그 시리우스를 이렇게 이으면은 이렇게 겨울에 또 삼각형이 보여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 오리온은 그 디아나 달의 여신이죠. 아르테미스의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아폴로, 그 오빠인 아폴로가 여신이 그 인간 남자와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오리온이 멀리 가고 있을 때 저것을 맞춰볼 수 있니? 네가 사냥의 여신인데 맞춰볼 수 있니? 그래서 한번 맞춰봐라 그랬더니 맞췄겠죠. 사냥의 여신인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폴로의 계략에 놀아나서 오리온을 쏴 죽이게 돼요. 그래서 오리온이 이렇게 죽어 있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아나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 초승달 모양이 이렇게 있죠.
밴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오리온이 눈이 멀어서 태양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유명한 니콜라 푸생의 작품입니다. 오리온은 디아나뿐 아니라 많은 연인을 가졌고요.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그 오리온이 포세이돈의 아들이어서 그렇지 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포세이돈이나 제우스 모두 다 바람둥이 신이잖아요. 오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강탈을 하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나라의 그 공주를 그 강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범해서 그 왕이 그 굉장히 화가 나서 오리온이 잠자고 있을 때 그 두 누나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리온은 이제 실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명을 하고 나서 그 신탁을 받았어요. 델포이 신탁을 받았더니 그 세상의 끝에서 뜨는 해를 보면은 다시 시력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신탁이 내려져서 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케달리온이라는 조수를 시켜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케달리온을 목에 거인이니까요. 목에 이렇게 얹고서 이렇게 길을 떠듬떠듬 찾아가는 장면인데 사람들에 비해서 그 오리온은 거인 사냥꾼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케달리온이 길을 물어보니까 그 주민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길을 어디로 가라. 그리고 이게 멀리서 디아나가 이 장면을 보고 있죠. 턱을 개고 보고 있는데 여기 그 초승달 그 밴드를 끼고요. 구름에서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 먹구름이에요. 그래서 먹구름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죠. 그래서 오리온이 결국은 시력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황토 12궁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할까요?